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네, 날이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제주에서는 벌써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자, 장마 끝나면 휴가철 돌아오고 이맘때쯤이면 원래는 휴가 계획 이런 거가 화제에 올라야 되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르스 때문이죠. 요즘은 휴가 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전혀 화제에 안 오르고 있죠? 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집에서 격리되신 분들 또 많고 그 능동 감시자로 분류된 분들도 수천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간다는 것이 껄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진정된다 말만 많고 수그러들지 않는 메르스 사태, 진짜 언제쯤 그 사태가 완전히 끝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자, 저희 청년의사 라디오도 최근 메르스 때문에 정규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특집 방송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메르스 관련 얘기를 많이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제대로 된 정규 방송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맞아서 가장 유명해진 아주 장비 중에 하나죠. 자, 에크모라는 장비에 관한 전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의사 라디오 또 다른 특집 방송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예,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모든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네, 통제,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통제는 통제인데, 이게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무슨 요원을 파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 응급실,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좀 권고를 지금 한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25일, 매일 이제 복지부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나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를 좀 한 것입니다. 그 의료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마련할 만한 일인가요, 그게? 그 내용을 좀 보면 출구에서 제한하라는 얘기겠죠.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의료기관별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 그러니까 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등 하여튼 응급실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1일 방문 명부를 배치해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자기가 이름을 적고 내가 왔다 갔다는 걸 거기다 표시를 좀 하게 해라.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라는 건데요. 이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단순한 건데 또 깊게 좀 생각해 보면 그 바쁜 와중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름을 적고 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저는 네. 이 기사를 이 명단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그렇죠. 됩니다. 지금 응급실에 왔다 갔는데 메르스 환자가 있는 곳에 왔다 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환자 보호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이 파악이 안 안 돼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예. 네, 그거를 좀 이제 해보겠다는 건데, 네. 자 이런 식으로 방문자 이름, 연락처, 방문 시각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하라, 네. 보관을 해라, 그리고 정부가 요청하면 제출하라, 이런 말들이 네. 적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누가 지키고 앉아가지고는 신분증 대조하면서 명단을 강제로 쓰게 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렇죠. 인력도 안 되고. 네,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냥 방명록 같은 거 하나 던져 놓는다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 다 자발적으로 이걸 다 쓸까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온 상황은 주로 이제 그런 거고,
그 브리핑에서는 이제 이 관련 공문을 이미 지난 23일에 각 시도에 발송을 했고, 그 각 시도에서 이제 산하에 있는 의료기관에 이제 발송을 하겠죠. 이 내용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얘기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는 방문객 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주요 병원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이행 여부를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은 오늘 발표에는 빠졌습니다. 요즘 저 건강보험공단은 바빠요? 공단이 글쎄 뭐 바쁠 일 제가 지금 대본에 없는 있을까 난데없는 싶은데요. 얘기를 하니까 김변이랑 곽 기자랑 저게 뭔 소리지 이런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아니, 공단은 원래 돈 주는 데니까. 왜 지금 네.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공단 분들이 들으면 뭐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거기 공단 지사, 전국에 지사가 많고 그분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네.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내용이 말이 있죠. 예. 이럴 때 좀 공단 직원들을 활용해서 뭐 좀 임시로 평소에 뭐 바쁘다 하더라도 이 메르스 사태 진정될 때까지 각 응급실에 가서 좀 명단을 확보하는 일을 좀 하게 하라든지 뭐 이런 좀 아니 근데 갑자기 큰일 날 얘기. 왜 그 큰일 날 얘기예요? 네? 아니, 근데-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데. 네. 아니, 근데 네. 최근에 또 복지부에서 이 메르스 때문에 피해 보는 의료기관 보상책이라고 마련한 게, 저희도 이제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의료기관이 이제 진료를 하고 나서 공단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이 한 22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로 줄여주겠다 이런 발표를 며칠 전에 복지부에서 했거든요. 네. 그 관련해서 뭐 생각해보면 공단 심평원 직원들도 뒤- 바쁘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얘기는 뒤에 안 나오죠, 오늘. 그거는 좀 지난 뉴스라서 오늘은 네. 없는데. 아, 뭐 뭐, 그게 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숫자들이 줄어들고 공단에서 병원의 맞아요. 요양급여 비용 지출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일이 그래서- 더 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빨리 해주겠다고 하니까. 네, 아니, 그리고 그 말이 나와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언뜻 들으면 의료계에서 되게 환영했을 것 같이 들리잖아요. 이제 그동안은 22일 만에 줬는데, 앞으로는 7일 만에 7일 만에 주겠다. 이제 의료계의 반응은 이제 몇 가지 공통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그 7일 만에 줄 수 있는 걸 그동안은 왜 22일 만에 줬냐. 그렇죠. 저도 궁금했어요. 네. 음. 두 번째, 7일 만에 주면 뭐하냐. 환자가 없는데. 없어서 청구할 내용이 없다. 청구 내용이 없다. 말씀하시죠. 네. 예. 참 예. 답답하죠. 뭐, 네. 말 나온 김에 뭐 좀 더 그 관련 내용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발표를 왜 했냐면,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을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한데, 실제로 메르스 경유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메르스 입원자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병원들이 있고요. 그렇죠. 뭐 몇몇 병원들 아시겠죠? 그런 병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르스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요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안 오셔서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네.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복지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보상책을 좀 마련하겠다.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때문에 환자가 안 오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복지부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돈을 조금 급여비를 빨리 지급해주고 거기 덧붙여서 그때 하나 더 나온 게 대출 같은 거 할 때 좀 이자를 싸게 해주고 뭐 이런 내용도 그때 포함돼 있었거든요. 내용에. 네. 그 두 가지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에 복지부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다. 거의 그런 뉘앙스로 그때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예. 아니, 뭐, 간접적인 피해는 지금 온 국민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뭐, 중국인 환자가 적게 와서 강남의 성형외과들이 다 어렵다. 난리가 났다고 지금. 뭐, 알지만 그 어려운 성형외과에 정부가 뭔가 돈을 지원해라. 이렇게 주장할 근거는 그렇죠. 없고, 그건 그렇죠. 비논리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김변? 저도 뭐, 그렇게 주장할 생각은 질문 없습니다. 자체가 뭐 네. 별로 후지네요. 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뭐라 안 되는 그럽니까? 이야기죠. 예. 하지만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나 네. 또 메르스 환자가 왔다 가는 바람에 뭐 코호트 격리니 뭐 폐쇄니 했던 그 병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거는 생각은 예, 복지부에서도. 드는데 네. 네. 뭐 총리죠 그 3% 최경환 부총리요. 부총리였군요. 예. 부총리가 당시에는. 네. 네. 음. 총리 대행이 대행이었던. 가가지고는 네.
네, 뭐 3%로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 예. 해가지고 또 뭐 빈축을 좀 사고 그랬었는데. 그랬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갑자기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요. 네, 공단은 뭐 하냐? 네, 이거죠. 네. 공단은 뭐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죽 갑갑하면 오죽 이런 답답하면 끝까지 맞아요.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는. 네. 일단 다들 뭐 서로 바쁘시겠지만 그 응급실에 계신 의료진들이나 그 뭐 원무과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도 좀 네. 명단을 좀 혹시 모르니까 네. 체크를 좀 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좀 시민들한테 해주시는 게, 더 좀 네. 이걸 홍보를 해야 홍보를 돼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네. 시민들이 이미 TV 많이 봐서요. 네. 되도록이면 안 가고 요새는 그렇죠. 그냥 사실은 그 문병 가는 게 어떻게 부조금 좀 전달해 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내 드리고 저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됩니다. 언젠가 네. 제가 막 농담처럼 강력하게 외쳤잖아요. 네. 이게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병실 호수를 묻지 말고 계좌번호를 묻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네. 난 진담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그러시군요. 요새 뭐 카톡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은 돈 버는 것도 계좌번호 없어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뭐 카카오페이 여러 뭐 가지 이런 있죠. 거 예. 이런 걸로 우리가 보낼 수도 뭐 있잖아요. 카카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자꾸 특정 회사에 라인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아니 네이버에. 우리 청년회사 네. 라디오가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주 관련이 없진 않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 뭐 특정 SNS를 이용하셔가지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좋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걸로는 메르스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안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자 중동 지역 국가에서도 매일같이 계속 비행기는 엄청나게 들어오고 올 있죠. 거 아니에요, 네. 한국으로. 네. 지금도. 네. 자 근데 거기에서 중동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열나는 사람이 또 당연히 그렇죠. 있을 테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우리 사회로 들어오지 않고 네. 뭐 뭔가 이렇게 차단되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열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늘고 있다. 예. 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 시스템을 좀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비행기가 중동에서 들어오면 전수조사를 요즘은 한다고 합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열 체크를 다 한다고 해서 그 열 체크가 37.5도가 넘으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인천에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메르스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이 나오면 이제 귀가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그 인천국제공항 검역수와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4일 현재까지 며칠 전까지 중동 지역에서 귀국한 사람 중에 이 열이 나는 사람이 환자라기보다는 의심 증상, 열이 나서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한 13명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매일 한 1,500명 이상이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1,500명? 매일. 그러면은 1,500명이면은 한 300명 가득 찬 비행기가 한 5대는 온다는 뭐 뜻이군요. 그 정도가 계속 최소한. 이제 오는 건 4-5편씩 쭉쭉 오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하루에 1,500명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 한 달 정도에 13명이 지금 생긴 거니까 네. 많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1,500명. 네. 그렇게 따지면 많진 않은데 이게 왜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열 감지해서 걸린 분이 각각 2명과 1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는 기준이 조금 더 높긴 했어요. 우리도 초창기에 저희 할 때 38도였다가 네. 그때 한번 문제 생겨서 37.5도로 내렸었잖아요. 저희도 네. 의심환자 할 때. 네.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게 0.5도 낮췄는데 이렇게 사람이 뭐 2명, 1명에서 13명까지 늘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거의 네. 글쎄요. 이거는 0.5도 낮추면 이렇게 늘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솔직히. 그런가요? 네. 이게 37.78도 정도 네. 되는 거는 많이 아프지 않은 사람, 정도. 뭐 조금 뭐 몸살 나고 미열이죠, 미열. 네. 예. 이 정도로 낮추면 글쎄요. 지금 2013년 1년 내내 2명, 2014년에는 그렇죠. 1명. 1년에 딱 1명이었는데 지금 한 달에 13명이다. 13명이다. 뭐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 숫자의 의미는
우리가 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그랬었죠. 조금 열이 덜 나는 사람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 최근에 중동에서 뭔가 이렇게 메르스 환자들이 그런 계속 것 같아요. 들어오고 네. 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 기자가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김진용 과장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이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에 의심 증상자가 연평균 한두 명이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두 명에 불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국 검역에 뭔가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기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런 멘트를 그분이 하시긴 하셨습니다. 과거에요. 과거에 그렇게밖에. 과거에 그렇게밖에 네. 없었는데 이번에 많아진 걸 보면 네. 그때 당시에 작년 재작년 이럴 때 공항에서 검역이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의료기관에 있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런 멘트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 네. 인천의료원에 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인천의료원장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인천의료원장님은 그 메르스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을 접해보지 못한 다른 의료기관과는 좀 달리 인천의료원은 국제공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이제 신종 감염병이 네. 오는 분들을 위한 훈련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 메르스 때문에 뭐 대응시설을 따로 갖추거나 뭐 신규로 뭘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다. 우리는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뭐 그런 이해는 돼요. 거기는 공항이랑 거기도 뭐 인접해 음압병동 있기 있고 때문에. 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인천의료원은 되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지방의료원 중에 하나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손꼽히는 곳이죠. 네, 네. 원래. 자, 다음 뉴스 가죠. 예, 네. 자, 이게 온 국민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적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참 뭐 이런 사람들은 아. 가중처벌해야 돼.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건강기능 이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돈 훔쳐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이 메르스 특효약으로 허위 과장 광고해서 판매해온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된 사례인데요. 네. 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메르스 예방 효과를 앞세워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온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불구속이네요. 근데 이걸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전 세계에 글쎄요. 치료약이 없다고 매일 뉴스에 살 나오는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가 치료 특효약입니다. 뭐 예방이 돼요. 이러면은 사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아직도. 한번 내용이 어떤가요? 내용을 예. 좀 보시면 전남에서 식품 가공 판매 업체를 식품 가공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기존에 판매오던 건강즙과 환 이렇게 뭐 이렇게 동그란 그거 네, 얘기하는 네. 거죠. 제품을 메르스 사태 이후 제품명 자체를 아예 메르스 환 으로 바꾸고 메르스 환. 그렇죠. 야. 메르스에 좋은 예방식품으로 메르스를 잡는 확실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가 적발이 네. 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서울에서 건강관리교육원을 운영하는 B 씨의 경우는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분이셨는데요. 잠깐만. 예. 건강관리교육원이라는 건 또 아니 뭡니까? 저도 처음 예. 봤어요. 이런 데가 있네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이거는? 거지? 아마 건기식 팔고 뭐 이렇게 좀 이름만 해주고, 교육원이겠죠. 뭐 그런 거 네. 해주시면 된가 봐요. 근데 홈페이지에 이제 땡땡땡이라는 제품을 소개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 퇴치 기능 제품을 소개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가 적발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인 거죠. C라는 분은 수세미 배즙이라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수세미라는 풀하고 배즙을 섞은 건가요? 배즙하고 섞은 거 아니겠어요? 수세미가 그런가요? 열매죠, 열매. 열매예요? 그 오이처럼 생긴 거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 잘 몰라요. 그거 네. 나중에 설거지 할 때 네. 사용할 수도 있고 안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세미가 그 수세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화학 수세미고 네. 천연 수세미가 있어요. 그 풀, 천연 수세미가 풀이 아니라 그 열매. 예, 우선 식물. 오이, 오이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음. 그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먹는 건가요? 예? 먹는 건가요? 먹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안에가 막 이렇게 망사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수세미처럼 한다. 아니 그런 얘기가 여기 네. 있긴 있네요. 수세미 배즙이 메르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메르스 예방에 좋은 수세미 배즙. 그릇 닦던 수세미가 호흡기 염증 없애는 천연 항생제 이런 네. 광고를 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적발이 되셨답니다. 오이하고 비슷하게 생겼군요, 진짜. 네. 이게 사람은 좀 시골에 좀 살아야 돼요.
네. 요걸 먹으면 이제 그런 거죠. 이 호흡기 염증을 이 수세미가 싹 닦고 내려간다. 뭐 이런 취지의 광고를 네, 하신 것 같아요. 천연 항생제 다. 이게 참 기도하고 네. 식도하고 네. 구별이 안 가시는 분이네. 이거는. 자, 네. 수세미 즙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릅니다만은 네. 메르스 예방 효과는 아마도 없습니다. 99.99999%의 확률로 없을 네. 겁니다. 거의 호흡기 염증은 없앨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폐에 들어가가지고 호흡이 안 돼서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약간 오버한 것 같다. 아무튼 뭐 네. 이런 거는 안 드시는 수세미 게 네. 이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수세미 자체를 욕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 이게 여기 수세미가 호흡기 염증을 없앤다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그러니까 수세미가 이렇게 이런 걸 광고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도 속아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 네. 거니까 참 그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뭐 이 수준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야,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역시 지금 대본에 없지만 갑자기 이걸 또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네. 네. 최근에 그 한의학계에서 네. 메르스 고위험군한테 한약을 주겠다. 먹여서 메르스 예방 효과를 검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랬죠. 뉴스가 됐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언뜻 들으면 아마 일반인들은 뭐 그런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아? 공짜로 한약을 준다니까 원하는 사람한테라고 네.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터무니없는 말인 게 자,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100명의 환자하고 100명의 건강한 사람한테 줬는데 아니 그렇게 아니 100명의 환자를 50명 나누어서 한약을 누군 준 주고 사람하고 누군 안 안 준 주고. 사람하고를 비교한다거나 이러면 말이 되는데 RCT. 네, 아직 안 걸린 사람 고위험군 환자라는 거는 그냥 아직 안 걸린 현재 사람이죠. 아무 일도 없는 그렇죠.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뭐 발열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발열도 아니죠. 고위험군. 네, 그렇죠, 고위험군이라는 건 현재 기저- 건강한 기저질환이- 사람인 거죠. 약간의 네. 이제 뭐 지병이 좀 있으신 그렇죠, 분들인데 예. 이분들을 모아놓고 한약을 준 다음에 예방 효과를 검증했다는 게 그분들한테 한약 아니라 물만 먹여도 지금 건강하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메르스가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더 네. 이상 추가 취재도 안 했어요, 저희도. 그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복지부에 내려갔다가 고드경 한의학 정책관 네. 하고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분이 이 희구라를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훌륭한 분이시군요. 네. 들으셔가지고 그날도 이제 그날 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다 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직책이 또 한의학 정책관이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좀 잘 만들면 또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을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렇죠. 의학적으로 뭐 전혀 없다, 검증될 뭐,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검증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누가 안 된대. 그러니까 검증을 하겠다는 그 네. 방법 자체가 되게 웃겼다라는 거죠. 그 정책관께서도 그런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박쌤이 같아요. 한의사들 너무 미워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의사들이 사건으로 안 줘요. 아니 어떡할 왜 거냐고. 김변하고 나하고는 회사가 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네. 아니 청년 의사에 광고 안 주는 건 좋던데. 예.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예. 고드경 정책관님 여기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면 좀 듣고 계실 테니까 오늘 방송도 뭐 말씀에 꼬드겨 따르시면 주세요. 잘 네. 들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 한번 꼬드겨 주세요가 뭐예요? 좀 막 나오려고 하시다가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나오시면 저희 잘해드릴게요. 아 그럼요. 네. 예. 정말 진지하게 우리 저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그런 식견이 넓으시더라고요. 그날 말씀 네. 들어보니까 예.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아, 지금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음. 이 제품들이 80만원, 59만원, 105만원가량 아니, 제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좀 아니, 자잘하죠. 아, 예. 이게 한 명한테 파는 게 80만 원이 아니고 유통된 판매 총액이 80만 원이에요. 광고비도 안 나왔겠습니다. 자잘해가지고. 예. 아, 그렇군요. 네 개 업체를 털었는데 유통시킨 액수가 다 해야 한 300만 원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뭐 저기 어디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서 강도짓 했는데 뭐 한 13,000원 털어갔다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슷한 느낌. 예. 네. 이거 안 본인들이 됐네요. 사신 것 같으네요. 네. 보니까. 네. 딱하네요. 네. 안 된 얘가 거보다도. 친척분들이. 네. 자, 마지막으로
최근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네, 이슈가 됐었죠. 네, 메르스 관련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네. 자, 요 이제 사과와 관련해 가지고 사과 전문가가 코멘트를 하셨더군요. 사과도 전문가가 있어요. 그 먹는 사과 말고. 아, 그럼요. 요즘 사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과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네. 그리고 뭐 위기 관리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면서 예. 사과에 관련된 책, 논문 이런 것도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과 전문가 한 분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했죠. 네, 이 사과 전문가, 이게 위기관리 컨설턴트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호 더랩 H 대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집 박쌤이 좀 더 잘 아시니까. 저랑 아주 잘 아는 네, 분인데요. 굉장히 잘 네. 아시는 분이죠. 네. 사과 전문가. 그 사과에 관련해서 쿨하게 사과하라 이런 책도 그렇죠. 쓰시고, 네. 이와 사과 위기 관리 관련해가지고 그 박사 논문도 최근에 네. 완성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땅콩 회항 관련한 네, 사건, 네, 네. 그 대한항공 사건을 분석한 책도 몇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쓰셨죠 최근에. 네. 근데 자,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하신 건 하신 거고, 네. 그 뭐 기사는 쓰는 건데, 저희가 이 김호 대표께 연락을 드려서, 네. 이 이재용이 한 사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네. 해달라. 어떻게 보셨냐? 어떻게 네. 보셨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사과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 5점을 찾기 힘든 대단히 잘한 사과다. 아. 이런 평가를 네. 내리셨더라고요. 그 예. 좋은 사과가 갖춰야 할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네. 요건에 딱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저희 좀 전해드리면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취임 후 첫 공개석상에 나선 자리로서 부담이 좀 컸을 텐데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다는 점이 이번 사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사실 말씀하셨죠. 이재용 부회장 목소리를 그렇게 쉽지 길게 않죠. 들어본 네. 아니 전 처음 들었어요. 네. 저 양반이 목소리가 저렇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피해자나 의료진에 대한 공감을 진정성 있게 표시한 부분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이 그 부분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버님도 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네, 요거 네. 아마 그 사과할 때 넣으신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네, 나는데요. 그런 얘기 있었죠. 그 말씀을 아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김 대표는 이 부회장의 사과가 진짜로 국민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이 제시한 개선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뭐 음압병실 및 응급실 시스템을 비롯해 대대적인 병원 개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 이 부회장이 했고요. 그다음 각종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등 개선책으로 제시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이제 비로소 사과가 완성되는 완성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과의 완성이다. 그건 그렇죠. 좋은 표현인 것 네. 같네요. 네. 보통 우리 뭐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과야 뭐 사과하고 네. 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거 안 지키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이 진정한 계시죠. 사과의 완성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재발 방지 노력 뭐 이런 걸 텐데 그렇죠. 예. 그거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그럼요. 사과다. 네.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저도 사과에 대해서 책 좀 봤는데 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일상 대인 관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수동태 비슷한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말고 그렇죠. 되게 예.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가 잘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아주 네.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는 그렇죠. 거. 예. 네. 그리고 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공개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네. 그리고 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뭐 요런 이제 중요한 키 메시지들이 딱딱 있더라고요. 사과의 기술에 보면. 다 들어갔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네. 사과는 한 페이지짜리 이 문건에 그게 다 다 들어있다라는 들어갔죠. 거죠. 그래서 뭐 역시 삼성에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거 아니냐. 많이 계시구나. 뭐 이런 얘기를 또 네티즌들은 하고 혹시 있더라고요. 김호 이분이 직접 김호 대표하고는 삼성하고는 아무 관계 네, 없는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르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유명해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크모라는 장비입니다. 특히 그 삼성 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응급실에서 에크모를 달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 에크모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에크모라는 기계가 도대체 뭐 하는 기계인지, 어떻게 작용해서 메르스 환자의 치료에는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의사 라디오에서 에크모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에크모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흉부외과에 재직 중이신 정재승 교수님입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네. 딱 일단 보면 체구가 거대하십니다. 뭐 네. 이렇게 그 14번 환자 체구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래요. 그 14번 환자가 100kg 넘는 거구라고. 저도 100kg 넘습니다. 네. 아주 듬직한 네.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신 흉부외과 의사시고요. 자,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그대로 다 마치셨네요. 네. 그대로 했습니다. 네. 김철중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고대에서 쭉 마친 사람은 그대로 고대에만 계셨군요라고. 그래서 박사도 고대에서 하시고 잠깐 전임이만 아산병원에 가셔서 2, 3년 계셨고 2009년부터 고대 안암병원 교수로 계시군요. 그리고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산하에 있는 에크모 연구회, 이런 게 있군요. 그 연구회에서 총무이사를 맡아서 에크모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연구 진행 중이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예. 맞죠? 네, 맞습니다. 틀린 내용 없습니다. 뭐 신문이에요? 자, 아니, 지금 네. 이거 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안 읽고 넘어갈 순 없어가지고 네. 제가 최대한 빨리 읽은 네. 거죠. 왜 괴롭히고 그래. 자, 우리 본론부터 들어가서 그 에크모라는 의료기기 네. 장비에 대해서 좀 애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네. 최대한 쉽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기본 개요만 좀 알려주세요. 말 그대로 몸 바깥으로 피를 빼내서, 혈액을 빼내서 산소를 집어넣어서 다시 몸에 넣어주는 장비가 에크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넣는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네. 어떤 혈관이나 어떤 동맥이냐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장기에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산소의 양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제거 정도도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 개념은 몸 바깥으로 이 에크모란 말이 체외막 산소 화, 장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말 그대로 피를 바깥으로 빼내서 그 피를 산소를 안에 넣어줘갖고 다시 몸에 넣어주는 장치가 에크모다. 자, 보통 이제 체외 산소화 장치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네. 그 막이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 에크모에 이제 ECMO라고 쓰는데 네. 그 M이 이제 막이잖아요. 멤브레인? 네, 멤브레인. 멤브레인이죠. 근데 막이라는 말은 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에크모가 크게 구성 요소를 따지자면 튜브가 있고 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산소화를 해주는 산소화 막형 산화기라는 산화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심장 역할을 해주는 펌프. 이게 큰 구성 요소인데 네. 산화기도 수많은 발전을 해와서 현재 형태가 이제 막형 산화기고요. 그래서 막형이란 말이 강조가 된 거고요. 그 전에 썼던 산화기들은 예를 들면 굉장히 짧게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이 많아서 다 도태가 됐고 지금 거의 심장 수술에 쓰는 모든 종류의 산화기는 다 막형 산화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피가 나오면서 네네. 어떤 막에서
그 외부에 있던 산소가 그 막을 통해서 그 피의 적혈구나 뭐 그런 데다가 적혈구로 피를 붙여주는 산소를 붙여주는 붙여주는 그런 그 역할을 혈액이 하는 거군요. 어떤 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통과하는 거죠. 예, 아주 가나들한 막 사이를 혈액은 지나가는 거고요. 예. 그 막 가운데로는 산소하고 공기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직접 닿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분산 효과로 산소가 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뭐 결국에 정확한 산소를 표현일지는 가네. 모르겠지만 산소로 가득 찬 터널을 이렇게 혈액이 샥 지나가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산소로 가득한 얇은 터널이 수십만 개가 있고요. 수십만 개. 관 사이로 피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막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한 장짜리 막이 아니라 네. 굉장히 얇은 막이 수없이 많이 겹쳐져 이게 있는. 그 아주 얇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우리 전자미용으로만 봐야지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진짜 현미경. 그러니까 그 네. 막이 인공폐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인공폐입니다. 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장치가 이제 투석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투석기는 이제 신장 기능, 그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혈액을 뽑아내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장비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 근데 물도 이제 빼죠. 물도 빼고. 네네. 근데 에크모는 혈액을 뽑아내서 산소를 넣고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하는 거를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분자량, 통과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석기에 쓰는 막형 그 투석 필터하고 예. 이거하고는 예를 들면 통과할 수 있는 분자량 사이즈가 다릅니다. 구멍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언제 쓰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공호흡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인공호흡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산소를 뭐 고농도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기계라고들 알고 있는데 힌트가 나왔잖아요. 폐 역할을 해준다니까 폐가 잘 안 됐을 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 기관지에 관을 넣어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인공호흡기죠. 예. 결국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폐포를 주변으로 마찬가지로 혈액이 돌아 나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 폐포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산소는 들어가는데 이 피 안으로 산소가 못 들어가는 거죠. 폐포가 예를 들면 너무 두꺼워진다든지 확산이 안 되는구나. 예, 네. 거기에 아니면 물이 차 있다든지 염증이 있으면 산소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르스균이 폐 안에 들어가서 그 폐포화에서 막 폐렴을 난리를 쳐놔가지고 네. 폐 기능을 망가뜨리면서 뭐 기본적으로 모든 했네요. 종류의 바이러스, 폐를 예. 침범하는 바이러스나 아니면 어떤 뭐 폐렴이든지 네. 그런 것들은 결국 폐포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음. 뭐 결과는 똑같은 거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망가뜨리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를 예. 들어서 폐렴이 생겨서 폐포가 한 3분의 2가 막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네.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고농도의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은 그 3분의 1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버티는데 그거로도 안 되는 경우에 예, 이제 만약에 에크모를 써야 되는 거죠. 폐포가 뭐 95%가 망가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인공호흡기로 가령 100% 산소를 막 넣어줘도 혈액으로는 피가 안 산소가 안 들어가는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장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에크모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 에크모는 폐 보조도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게 폐 보조죠. 실제는 심장 보조 때문에 처음에 개발이 됐던 거고요. 심장 보조로 쓸 수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폐 역할보다는 펌프 역할이 더 중요한 역할이 되죠. 실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폐를 보조하느냐, 심장을 보조하느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장 보조는 어떤 좀 달라요? 그러면 방법이? 그 이건희 회장님 네. 이 말하자면은 심장 보조 중에 하나지요. 근세 왔을 때도 네. 에크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심장 아니, 보조는 그 좀 막에서 산소 넣어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산소는 똑같이 공급해주지만 예를 들면 폐 보조할 때는 펌프 역할은 단지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만 넣어주는 양만 조절해주지만 그러면 에크모 폐 보조하는 때는 에크모를 달아도 환자의 심장은 계속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에 거군요. 영향을 안 주죠. 별로. 네.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정맥 두 개만 쓰거든요. 그러면 심장 보조를 할 할 때는 하나는 동맥을 그러니까 넣어주는 쪽을 동맥 쪽에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폐 보조는
정맥에다 정맥에 넣으면 실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의 양은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장은 그대로 원래 역할대로 해주는 거죠. 아. 근데 폐 보조는 정맥에서 빼서 동맥에 넣어주기 때문에 아니, 심장 보조는. 심장 보조는 네네. 그럴 경우는 심장으로 실제 들어간 양은 일로 빼는 만큼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3리터를 뺐다 이쪽으로 그럴 때는 3리터는 심장이 일을 안 하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5리터에 아, 그렇군요. 2리터만 네, 일하게 네, 만드는 네. 겁니다. 김변 지금 이해했어요? 그럼요. 아유, 야구 재밌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를 뽑아서 다시 넣어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뽑을 때는 무조건 정맥에 있는 피, 네, 산소가 부족한 피를 뽑아내는데 집어넣을 때는 폐 기능이 망가져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다시 정맥으로 그거를 넣어줘. 정맥에다가 그냥 넣어주면은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는 원래 심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심장 보조일 때는 거기에 심장- 산소를 넣어준 다음에 네네네. 그냥 정맥에 넣으면은 심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동맥으로 넣어준다. 네, 심장이 예를 들어 짜준 힘이 떨어진 거죠. 떨어지니까. 네. 원래면 5리터가 들어오면 5리터를 짜줘야 되는데 네. 얘가 짜는 힘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5리터를 짜주지 못하니까 거기에 폐가 붙는 거거든요. 폐 부종이 오는 거죠. 음. 그걸 막아주기 위한 어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맥을 심근경색 같은 걸로 심장의 근육이 뭐 좀 손상되면, 네. 손상되면 심장의 그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다른 능력을 부과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얘가 좀 쉴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이거지 회장님처럼 만약에 그렇게 심장이 급작스럽게 멎었는데도 안 돌아올 때는 결국 얘는 심장이 계속 지금 피가 들어오니까 일을 해줘야 되는데 못 뛰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얘를 잠깐 쉬게 해주면 심장이 돌아올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때 에크모를 적용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심장이 쉴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면 이게 심장이 조금씩 회복이 되나요? 그렇죠. 대개는 회복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냐. 뭐 정상이 되는 경우는 그런 병도 있지만 네. 회복을 못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기다리다가 뭐 심장 이식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심장으로 일시 더 길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아니면 말 그대로 뭐 심장 이식까지 폐 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군요. 에크모는 망가진 폐나 심장을 치료하는 기계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지만 치료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뭐 기다리거나 뭐 자연 치료 약을 주거나 이런 거 다 하겠지만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데 있어서는 보완적인 좋은 역할이네요. 예, 그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죠. 에크모를 단 환자들은 에크모 기계가 없었더라면 전부 사망했을 환자다라는 표현도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상황상 보면 그렇네요. 에크모를 달고 있다라는 뜻은 과거 같았으면은 뭐 이미 돌아가셨을 분인데 지금 어떻게든 이 좋은 최신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벌면서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회복의 기회를 노리고 그렇죠.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에크모 강의할 때 첫 마디는 에크모는 치료 장비가 아닙니다. 이게 첫 마디입니다. 네. 말 그대로 보조해주면서 얘가 회복해서 좋아질 때까지 버텨주는 또는 어떤 다음 치료로 가기 위한 중간을 기다려주는. 예를 들면 이식하려면 공효자가 나타날 때 기다려주거나. 그렇죠. 예. 뭐 바이러스다 결국 이건 우리 감기랑 똑같이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결국 몸에서 활성화됐다가 몸이 이겨내서 좋아질 때까지 버텨주는 건데 그 사이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버텨주는 장비가 에크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35원 환자로 얘기를 돌려가면 지금 그분이 그 메르스가 낫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치를 할 때 그 폐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폐 그 상황을 보조를 해주면서 네네. 치료는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약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 에크모를 받고 있다는 뜻은 앞으로 호전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에크모를 돌리는 동안 점점 나빠지는 환자도 물론 있는 거고요. 네. 더 나빠지지 않고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고 네.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버티는 중요했고 뭐 엊그저께 삼성병원장님 말씀은 좀 좋아지고 있다. 뭐 뗄 예정이다. 저도 그렇게만 얘기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 에크모 이런
그 연구회 뭐 이런 활동 하시니까 네. 사실 그 35번 환자나 뭐 지금 에크모 쓰는 분들하고 다 아는 사이일 텐데 네. 안 알려주는군요, 전화해도. 뭐 알려주는 데도 있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습니다. 35번 환자는 어쨌든 언제 에크모를 뗄 수 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신다. 모르죠. 네. 네. 그거 알려주시면 오늘 청취자 저희 기사 하나 또 나오는 건데. 네. 기자분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네. 그분 어떠냐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뭐 의사들도 그 같이 그분이 좋아하길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 뭐 많은 정보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입단속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히 뭐 다들 중요하지만 네, 그 환자분도 꼭 좀 회복이 되셔야 될 텐데요. 네네. 네. 자, 제가 최신 장비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저희가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뭐 아주 뭐 작년에 나온 이런 기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됐어요, 개발된지는?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의과대학 다닐 때 학생들은 들은 적이 없을 거고요. 네. 레지던트, 그러니까 흉부외과 레지던트들은 이제 레지던트 하면서 들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몇 년도쯤에나 나온 실제,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수술할 때 쓰는 인공심폐기라고 하는 심장을 세우는 세우는 동안 심장 내에 일을 해준 인공심폐기가 5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에크모는 그 인공심폐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어차피 심장 수술할 때도 저희가 막형 산화기를 쓰고 펌프를 쓰고 그 여러 가지 장치를 쓰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핵심적인 거 산화기랑 펌프만 갖고 나온 게 에크모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그때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에크모가 적용돼서 처음으로 사람한테 성공한 건 1972년도 1년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71년도요? 네네네. 미국에서 처음 보고가 됐고요. 네. 소아로서는 1975년도에 예. 닥터 바틀렛이라는 지금도 바틀렛.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보고를 했었죠. 하긴 그때 그 에크모로 할 거냐 아니면은 컨벤셔널한 걸로 할 거냐 해서 그 비교군 실험하는 게 윤리적 논쟁도 좀 많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애 태어났을 때 폐가 안 좋았던 애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컨벤셔널한 걸로 했다가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에크모로 이걸 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논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변 많이 한다. 많이 하시는데. 훌륭해. 첫 번째 그 소아 생존자가 이제 확히 보고된 게 에스페란자라는 여자애인데 네. 작년 미국 그 에크모 학회 때 그 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딸이 의과대학을 다닌다고. 야. 그래서 굉장히 기립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흉부외과 하나요? 아직 모르죠. 근데 그 생존했던 애기 이름이 에스페란자인데, 네. 그게 스페인어로 희망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뭐 저희 또 교과서나 이런 데는 항상 인용되는. 그래서 환자 이름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다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그럼 얼마나 됐습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에크모라는 게 저희가 보고된 건 80년대에 저희 흉부외과 학회지에 보면 에크모라는 장비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네. 저희 나라에서 처음 우리나라라고 해야 된다고. 예, 우리나라가 맞다고. 아나운서들은 막 열심히 맞습니다. 지적하던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 보고된 건 90년대 초반에 처음 보고가 했고 당시에 4명을 보고했는데 1명 살았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게 기계가 비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언제 딱 몇 년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논문만 있고 보고만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이게 장비라는 게 뭐 상품화된 것도 있지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수할 때 쓰는 펌프 하나 떼오고 네. 산화기 떼서 튜브 연결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에크모라는 장비. 오. 근데 이제 이게 상품화돼서 들어온 건 2009년도에 네. 저희 나라에 들어왔죠. 2009년. 네네네. 그럼 지금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얘기 나온 대로 소아 흉부 쪽에 한 부류가 있을 것 같고 성인 흉부 쪽에 한 부류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또 이제 폐 쪽은 또 폐 하시는 분들 네. 요즘에 이제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도 관심도 많고 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이게 늦는다고 끝나는 장비에 계속 인터뷰를 하지만 에크모란 장비는 에크모가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네. 그다음 관리가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늘 때 그다음에 어떤 기계 장비나 혈관의 어떤 문제는 저희 외과 의사들이 장비를 네. 하지만
실제 환자 결국은 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폐를 좋아지게 하고 폐를 치료하는 건 결국은 내과 선생님, 그러네요. 호흡기내과나 네. 중환자의학과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에크모 팀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 유기적으로 협진하겠네요. 협진이 한다는 네. 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가 어떻습니까? 수가? 수가가 보험 적용이 되긴 됩니다. 되죠, 지금.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보면 협진해야 되니까 네네. 뭐 또 비용도 비쌀 것 같고 국가에서는 이거 뭐막 한 달에 뭐 어. 수천만 원 든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왔던데요. 수천만 왜 이렇게 비싸요? 안 듭니다. 수천만 안 들고. 아, 그래요? 그럼 오버네? 네. 예, 일단은 지금 들어와 있는 장비가 첫날 그 쓰는 그러니까 장비가 이제 소모품이 교체되는 소모품이 있는데 그게 한 막이 소모품인가요? 막이랑 그러면? 펌프가 소모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펌프도 소모품이에요? 기계는 사람 몸하고 접촉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모품만 접촉했다 그거 버리고 다음 환자 또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니까요. 아, 네. 그 소모품이 330만 원이에요. 근데 환자 부담이 10%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관을 넣어야 되잖아요, 몸에. 네. 관도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싸죠. 수가가 워낙 싸니까. 예.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관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 거 쓰고 있는 거죠, 저희도 관도. 하지만 그 관도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옛날 거라는 게 좀 구형이라는 거죠? 구형이죠. 뭐. 중고는 아니고. 중고는 아니고. 네. 네. 다 일회용인 거죠, 이것도? 다 일회용입니다. 네. 네. 관은 얼마나 하는데요? 관은 23만 원 정도 하나당. 하나당? 뭐 의료기기 그 네. 가격 알아보게 생겼어요. 왜 그래요? 아니, 회사마다 종류마다 네.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다 23만 원입니다. 아니, 왜 언론에서 오보를 했는지를 지금 추적해보고 있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수가가 들어가죠. 예를 들면 이 첫 치피, 그러니까 처음 넣은 날. 네. 제가 알기로 첫날이 저희 그러니까 뭐 컴퓨터창에 뜨는 수가가 한 4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잠깐 네. 이제 그 수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43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요걸 지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투석 치료는 그 신장내과 의사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에크모 치료는 심장내과나 무슨 호흡기 내과가 아니라 흉부 외과가 지금 주로 주도하더라고요. 네네. 그는 왜 그러냐고 아까 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더니 네네. 이게 수술이 필요하다 처음에. 결국 관을 넣는 건데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맥에 링겔 주사 맞는 거하고는 달리 예. 저희 보통 일반적 쓰는 저희 새끼 손가락만한 관을 혈관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새끼 손가락 굵기. 굵기의 관을 혈관에 넣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예를 들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넣다 보면 또 이 해부학적 지식이 적은 사람이 넣다 보면 뚫고 나간다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관이 많이 발달되고 또 저희 경험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럴 위험성은 아주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그런 그 관을 일단 그런 해부학적 지식에서 어떤 프로시저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얇은 관들은 뭐 내과 의사가 구멍을 뚫어서 넣을 수 있지만 굵은 관들은 그런 위험성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막 넣다가 뚫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터졌다든지 했을 때 네. 내과 의사가 넣다가 해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외과 의사는 특히 흉부외과 혈관을 항상 다루는 저희들은 뭐 언제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흉부외과 시스템- 의사들은 넣다가 혹시 혈관이 찢어지면은 꼬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건 흉부외과 의사, 특히 심장 수술하는 사람들만이 이 장비 특성. 예를 들면 뭐 얼마나 그러니까 혈류량을 얼마나 올릴지 줄일지, 가스를 얼마나 조절할지에 대한 건 저희가 심장 수술할 때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 하는 겁니다. 인공호흡기도 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계속 냅두는 게 아니라 만져줘요. 산소의 농도나 그 바람 불어넣는 세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미세하게 계속 조절하는 게 그게 노하우인데 그런 거를 흉부외과가 하는 거군요. 이게 에크모에서는. 예, 에크모에서는 저희가 뭐 첫날은 많이 하면 하루에 8번 내지 10번의 피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다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럼 뭐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43만 원이 첫날에 그 시술료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네. 이제 그 넣는 그 시술에 대한 비용인가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병원마다 우리가 뭐 그게 있잖아요. 뭐 선택진료비. 종합병원 선택진료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냥 평균 하시면 첫날 100만 원 정도 들고요. 환자 본인 부담금이요. 네네네. 네. 그 다음 날부터는 60만 원 정도. 이게 50만 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면은 공단 부담금까지 치면은 그렇게 굉장히 첫날 네.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이라고요? 본인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5, 60만 원을 본인이 낸다고요? 아, 본인의 전체 비용이 100만 원 정도고요. 전체 전체 비용이. 비용. 네네네. 그래야 전체 될 거예요. 비용이. 네.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한 달 하면은 1,500만 원이니까 수천만 원이 들지는 환자가 내는 않겠네요. 건, 예, 네. 그렇죠. 수천만 원 들 수가 없고요. 네. 환자가 아무리 내는 건 많이 그중에 들어도 또 한 2천만 원 뭐 가까이 요 정도 수준이고 총 진료비가 네, 네. 그리고 이제 환자가 본인 직접 내는 거는 뭐 그중에 10%나 뭐 20%나 뭐 뭐 그 선택지로 정도 이렇게 하면 뭐 이 정도 되죠. 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에크모만 돌고 있는 비용이 그 정도지. 예를 들면 그 정도 중환 환자는 거기에 쓰는 그렇죠, 약들 약.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약. 예, 전체 비용이 늘어나는 아, 거죠. 그러면 그래요.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의 총 진료비는 한 달에 한 3천만 원 나온다라는 그 말에도 뭐 크게 다 근데 틀린 말은 중환자 실금 아니겠군요. 정도 환자면 그 정도 다 나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는데 음. 뭐 특히 에크모 환자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크모가 치료기인 줄 알고 있어요. 달면 다 산다 이런 네, 네. 오해를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네, 네. 사실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는 게 대부분 마지막 원인이 폐나 심장의 문제가 그렇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환자들이 다 에크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더 잘못 알려지면은 네, 그렇게 그렇죠. 될 위험성은 없나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네. 결국은 국가 재정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희가 에크모를 막 넣어서 많은 환자가 달고 있을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 넣을 수 기계라는 게 뭐 한 병원에 뭐 몇십 대씩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보통 한두 대 정도거든요. 한 병원에 한두 대밖에 없군요. 보통 그렇죠. 보통. 저희 뭐 좀 대학병원급에는 한 서너 대, 뭐 많은 큰 병원들은 한 7, 8대 갖고 있지만 그럼 대한민국 전체로 해봐야 뭐 한 100개도 없겠네요. 180대 정도 아, 있어요. 100개는 넘어요. 네, 네. 뭐 80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자꾸 위축되셔가지고 많이들 안 계시니까 병원에 그러게요. 그것도 문제고요. 뭐 네. 지금 뭐 그렇게 많이 개수가 있는 거는 뭐 대학병원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또 아까 얘기한 심장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그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 심근경색 시술할 때 네. 환자가 안 좋아지면 응급으로 넣을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에크모에 속한다고 해서 그 장비 포함해서 이제 그 정도 180대고요. 그런데 이제 흉부외과 의사들은 안 계시지만 순환기내과에서 일단 넣을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럼 넣고 나서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 계신 대로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뭐 최근에 유사한 그 고시 규칙이 바뀌어서 그거 하려면 흉부외과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것도 만들어졌잖아요. 네. 지금 근데 아직 그건 최종은 스텐트 관련된 최종 안 얘기잖아요. 나왔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네요. 네, 아직도 뭐 그래서 결정이 아직 안 지금 사실 국민들이 이제 에크모가 자꾸 알려지면 좋긴 한데 진짜 가령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막 네. 이제 임종을 너도 나도 예, 에크모를 임종을 달아달라고. 앞둔 자식들 입장에서는 네. 의료진한테 우리 아버지 마지막 에크모라도 좀 해주십시오.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참 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네,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건데 결국은 저희가 저기 보건 재정은 항정돼 있고 네. 결국은 말 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세계 에크모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나 다들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정확한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적응증이 되지 않는 사람 넣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얘는 폐하고 심장만 나빠진 사람은 오케이. 괜찮습니다만 이미 머리에 병이 뭐 출혈이 있어서 의식이 없는 사람 또는 말기암 환자 또는 폐하고 심장에 이미 뭐 다른 장기가 다 안 좋고 네. 간이 뭐 이미 망가지거나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하면은 다 금기증에 포함이 되죠. 그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일단은 지금 저희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은 아주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확실한 거 예를 들면 말기암, 그다음에 출혈 위험성이 높은 사람, 그다음에 뭐 비가역적인 뭐 질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수가 얘기 예전에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이걸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보험에 인정이 되기도 하고 삭감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흉부외과 의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드신 아니 이건 이미 예전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정부가 만든 건가요? 예, 만들어져 있는데 정부도 결국 모르거든요. 잘 뭐가 인디케이션인가 아닌지. 그렇겠죠. 지금 현장에서 이제 네. 예, 저희 연구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저희 전문가 단체에서
각각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심평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정이 조금씩 좀 되지 않을까. 딱 생각이- 보면 이 네. 국민들이 이해하신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35번 환자 같이 딱 이제 메르스로 인해 폐가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져서 그렇죠. 다른- 그것만 다른- 해결되면 살 수 있으신 다른 건 다 분. 괜찮은 거예요. 네. 그 경우에 그럼- 써야 네. 되는 기계군요. 네. 그렇게 이해 심장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심장이나 폐가 네, 네. 일시적으로 왕창 망가졌지만 그 돌아올 문제를 찬스가 있는 사람. 돌아오면은 다시 음. 저 살아나서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일 네, 때만 네. 에크모를 그렇죠. 다는 거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면 되는 예, 거군요. 뭐 또 뭐 어떤 나라는 나이도 따지기도 합니다. 뭐 아, 예, 너무 뭐, 나이가 많은 그렇죠. 사람한테는 쓰지 65세 말자. 이상은 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있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러면 진짜 90세 뭐 어제까지 걸어다니신 분 당연히 요즘 정정하신 분들 많은데 그럼 이분을 넣어야 노인 되느냐? 차별하냐 또 이러면 안 아니 돼요. 90세라도 어제까지 걸어다니시던 그러니까요. 분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써야 될것 저희는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아직 그런 나이를 할 규정을 둘 생각은 없고요. 네. 그러면 나라마다 이건희 회장이 문제되죠. 사실은. 네. 네.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데 예? 그래도 나는 내 돈 내고라고 쓰겠다. 건강보험 네. 혜택을 안 받고라도 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건 저희는. 이미 우리 법에 하는 거니까 안 법에 되죠. 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네. 못하도록.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제 일반 지금 이 의료계에 관계 없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 에크모를 그 의사들이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이거는 쓰면 안 되는 환자한테 썼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진료비를 못 주겠다. 뭐 요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작년인가에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시끄러웠죠. 시끄럽고.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대충 좀 해결이 되어 가는 뭐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심평원도 일단은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놀란 거죠. 네.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에 283 케이스였는데 네. 2014년도에 2003개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7, 8년 사이에 한 7, 9배, 8배 7, 8배가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우리 건보 재정에 따지면 이 에크모로 나가는 돈이 많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는. 네. 근데 너무 늘어나니까 일단 스탑을 건 거죠, 작년에. 왜 그래서 7, 8배나 는 거예요? 7, 8년 동안.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이제 그런 장비,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이 됐고. 그러니까 예. 수입이 됐죠. 그 전에 수입이 다른 나라는 됐어요. 있었지만 네네. 저희 나라 없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2009년도가 한창 조류 인플루엔자로 시끄러웠을 때 아. 그때 에크모 스터디를 했던 게 의미 있게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특히 폐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메르스랑 좀 비슷하죠. 네. 바이러스에 의해서 급성 폐 호흡 부전이 왔을 때 네. 그때 에크모를 적용해서 좋았다 결과가 그때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 급속히 늘게 된 거죠. 아. 또 한 가지는 2008년도에 또 유명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대만에서 심폐소생술 시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 네.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장 환자인 경우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서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20분 내에 넣었더니 생존율이 유의하게 좋더라. 이런 아.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심장 수술할 때 쓰던 건 그대로 쓰는데 갑자기 폐해된 환자가 늘어나고 심폐소생술 하다가 넣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늘어나게 됐죠. 아, 그러니까는 뭐 의사들이 돈 벌라고 이렇게 막 7배나 괜히 막 아무한테나 단 게 아니라 예. 일단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예. 일단 저희 나라만 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모든 나라가 아, 예. 모든 나라가 요 시기에 이런 식으로 확 늘어났다고요.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큰 폐 쪽,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쪽에서 큰 일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작년에 늘어났다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 진료비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시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네. 몇 년 동안 에크모를 달았던 환자 중에서 살아난 사람의 비율이 뭐 35%? 뭐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65%가 이걸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으니까 니네가 의사들이 너무 많이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흉부외과 학회에서는 35%나 살린 게 대단한 일인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네, 네. 반박을 했던 거를 제 기억을 하는데 네.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안 달았으면 다 죽을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심평원이 좀 이상하게 얘기했네요. 35%나 살렸다라는 게 대단하다. 그게 맞는 거군요. 그렇게 맞게 가요. 근데 물론 퍼센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병마다 또 다르고 네. 폐나 또 심장 또 아까 얘기한 심폐소생술 조금씩 다르고요. 당연히 심폐소생술 결과가 그보다는 더 안 좋고요. 하지만 전 세계 추세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것도 저희 나라만 늘어난 건 아니고. 이거 버릇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그러네요. 제 버릇입니다. 한 10번 쓰신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국어 관련이나 저 국어 잘했는데. 아나운서나 뭐 이쪽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자꾸 저희라고.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에크모 의료기관도 꽤 있고, 에크모를 보유한 의료기관들도 꽤 있고, 아까 장비 총수도 180개? 이렇게 이제 제법 있는데, 에크모 팀, 에크모를 좀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인프라라 그럴까요? 그런 구조는 좀 취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흉부외과 의사, 그다음에 호흡기내과, 그다음에 이 장비를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장비만 다루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심폐기사 또는 체외순환사라고 불리는 그분들은 원래 심장 수술할 때 저희가 수술하는 동안 뒤에서 이 장비를 다 총괄하시는 분인데 체외순환사, 그다음에 있는 병원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에크모 스페셜리스트 또는 에크모만 전담을 보는 전문 간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병원들은 에크모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 쉽게 대처가 가능하죠. 결국 간호사, 다음에 체외순환사, 흉부외과 의사 및 내과 의사가 같이 한 팀이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크모 팀이고요. 그렇게 다 갖춰져 있는 데는 대학병원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펌프 하나 있고 늘 줄 아는 의사 한 명 있는 이런 센터가 아까 100개 정도 병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이고요. 실제 한 20개에서 25개 병원 정도만 그런 제대로 된 팀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 최근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메르스 중증 환자가 많아지면은 에크모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브리핑도 했던데. 네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안 그래야 되겠지만 메르스 환자가 좀 나빠져가지고 에크모 치료 대상이 늘어나거나 하면은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거점 병원이 대학병원이 대부분 공공병원이 이제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흉부외과 에크모 연구에서 저희가 24시간 한 라인 구축을 한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혹시 그쪽에, 물론 거기에도 이제 늘 수 있는 분들, 흉부외과 있는 거점 병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저희 흉부외과 의사 가기도 하고 도와주는 체외순환사 또는 전문 간호사도 가서 환자를 케어하는 데 도움을 드리거나 직접 케어를 하기도 하고. 장비를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장비는 상대적으로 이 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병원에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병원에 환자가 생기면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그 장비는 필요한 경우는 어디서 조달하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만들 수도 있다면서요? 급하면 좀 만들면 안 되나요? 만들어 그러니까 조립이죠. 네. 조립을 할 수 있지만 조립하는 것도 결국 병원마다 한두 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립한 건 아무래도 상품보다는 좀 오래가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좀 떨어지고요. 네, 제품들은 금방 공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다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장비를 지금도 갑자기 쓸 일이 늘어나니까 신청을 했지만 이제 배 타고 오면 몇 달 걸리고. 아이고야. 통관도 해야 되고. 비행기로 오면 되잖아요. 그게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나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네. 심장 수술, 저는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아까 체외순환기라는 거 이제 예전에 학생 때 구경은 했어요. 참 다른 수술방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정말 특히 유난히 춥고 그리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수술방에는 없는 희한한 기계들이 막 이렇게 같이 있고 이런 큰 공간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럼 지금 에크모 현재 에크모 기계도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죠? 모양 자체는? 훨씬 단순하죠. 단순해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우리가 심장 수술할 때는 인공심폐기는
펌프가 최소한 5개 정도 달려있는 거고요. 산화기는 하나가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달려있고 모니터가 다 달려있지만 에크모 장비는 말 그대로 펌프 하나, 산화기 하나, 콘솔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아, 그러면 중환자실의 그 침대 옆에 그냥 이렇게 예, 옆에 장치가 놓여질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크기군요. 뭐 지금은 더 발달된 장비는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도 있는 장비도 나와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서 아직 수입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비행기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왜 배로 오냐는 거지. 아. 작은데. 그러면 그 혈관 그 뭐라 그래? 그 관을 집어넣고 제거하고 하는 거는 수술방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은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다 중환자실에서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예. 그냥 할 수도 있군요. 네. 그 메르스 환자들 중에서 그 에크모가 필요한 게 이게 의문일지 모르겠지만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자분들 제가 브리핑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크모 장비가 180개나 있고 근데 왜 환자들한테 다 안 다냐. 말씀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무나 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열 몇 분 달고 계시다고.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9명. 9명이 달았었고요. 네. 9명이 달았었고 그 중에 3분은 돌아가셨고 아이고야. 2분은 떼셨고 네. 나머지는 아직 달고 계시고. 네. 180개나 있는데 왜 9명만 달았냐라는 그렇게 질문은 질문하셔서 그러니까 약간 지금 바보 같은 메르스의 질문이에요. 특효약을 에크모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니까요. 특효약이 아니고요. 네. 내과 선생님들이 다 치료하시고 하다가 안 돼서 인공호흡기로 하고 인공호흡기 달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도 몸에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네. 보통 100%, 95% 이상 돼야 몸에 산소가 충분한 건데 네. 포화도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100% 산소를 주면 우리 20% 먹는데도 그런데 100% 줌에도 불구하고 뭐 포화도가 70, 60 뭐 이렇게 되면 장기가 망가지게 되죠. 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에크모를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달 수 있는 겁니까? 이걸 아까 기다린다 그랬는데 폐나 네. 뭐 심장이 좋아지기를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1년이고 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계가 있습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뭐 닿는데 제한은 없습니다만 오래 살면 달수록 합병증이 많아지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도 몸 밖으로 뺐다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짧게 달수록 좋습니다. 이거를 좋다고 뭐 계속 달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폐를 보조하는 동맥을 건들지 않는 폐를 보조하는 방법들은 뭐 100일도 달고요. 뭐 20까지 간다면 환자가 안정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딴 건 다 멀쩡한데 폐만 안 좋은 분들이죠. 네. 근데 보통 달고 계속 있다 보면 다른 것들이 망가지게 되고 폐혈증이 오게 되고 콩팥이 망가지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 환자가 달고 싶어도 못 다는 상황이 오는 거지. 뭐 말 그대로 폐만 나빠서 기다린다. 그러면 달아 놓을 수는 있죠. 이건희 회장께서는 며칠이나 달았었죠? 오래 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은 안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그거는 심장 보조는 오래 안 답니다. 동맥을 오래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다리가 썩는다든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 심장 보조를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심장 또는 이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나 인공심장이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했지만 뭐 한 대에 2억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야. 누가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쓰실 수 있겠죠. 2억 정도면. 그분도 쉽게 쓰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행히 그분은 좋아지셔서 에크모는 일찍 뗀 편이시죠. 네. 심장을 보조하는 에크모는 길게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왜냐면 폐를 합병증이 그만큼 보조하는 많아집니다. 네, 폐를 보조하는 에크모의 경우에는 꽤 길게 몇 달 네. 정도까지도 쓸 수는 있다. 이게 그 정도군요. 그 에크모에 대해서 이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이해가 됐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몰랐던 내용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좀 네. 에크모 관련해서 예. 국민들한테 좀 꼭 뭐 협조 사항이라든지 오해하시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메시지. 에크모는 치료 장비가 아니고 이걸 넣는다고 환자가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맞아야지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뭐 저희가 잘 넣고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기 그 환자를 유지하고 좋게 하려는 내과 선생님들의 노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 간호사들 또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환자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모는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이 투입돼서 한 명을 겨우 살린다. 그런 장비다. 그래서 아무나 넣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한테만 넣어야 된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요즘 메르스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메르스 전사라고 부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데요. 그 중에 특전사나요, 에크모. 네, 에크모 달고 네, 계신 네.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뭐 특전사쯤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흉부외과 의사들이 의사 중에도 제일 힘든 이 3D 직종이다. 뭐 이런 얘기는 국민들도 다 아실 텐데 네. 예, 평소에도 늘 전쟁하시는 이런 흉부외과 의사들의 어떤 뭐 처우 개선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예, 국민들이 좀 이렇게 지지라도 네, 많이 마음으로라도 응원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좀 인사만 좀 마음만이라도 고맙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우리 정재승 교수님 같은 분이 더 힘내서 열심히 매일 밤도 새실 수 있지 않을까. 체력도 좋아 보이시고 아, 네. 고생은 많이 몸 고생은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 고생이 아직, 더 힘들어요. 아직은 젊어서. 네. 네. 네, 정 교수님 오늘 바쁘신 시간 내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청년의사 라디오 희구라 나이사 아마 같이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또 특집으로 편성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메르스 때문에 MC들도 저희 스튜디오에 못 오고 해서 예, 지금 비상체제로 운영을 해드렸습니다. 네. 희구라 그리고 나이사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자, 청년의사 라디오 2015년 6월 26일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